우리의 두 번째 봄. 에피소드 1. 그녀의 이름은 윤서였다. 남편의 장례가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장례식장 복도에 발소리만 남았다. 마지막 조문객이 힘내세요라고 말했을 때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나를 위로하려 한 건 알지만 그때의 나는 힘이라는 단어를 듣는 것조차 버거웠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는 힘을 내고 싶지 않았다. 힘을 내면 다시 살아야 하니까. 다시 산다는 게 무서웠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물건보다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이 사라진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그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된다. 나는 화가 났다. 죽은 사람한테 화가 나는 게 말이 되나 싶었지만 나는 화가 났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야 알았다.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내 이름을 제대로 부른 적이 없었다는 걸. 의사는 말했다. 심장마비였다고, 몇 분만 빨랐더라면 살 수도 있었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그의 심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멈추고 있었다는 걸. 함께 살면서도 서로의 눈을 보지 않던 시간들, 아침 식탁에서 건넨 짧은 인사, 의미 없는 안부. 그의 심장은 그 속에서 천천히 아주 조용히 멈추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검은 코트를 입고 국화를 한 송이 올려놓았다.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다 떨어졌다. 그 조용한 순간이 이상하게도 내 인생이 닫히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장례식장을 나서는데 누군가가 불렀다. 박 선생님 부인.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 호칭이 더 이상 나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았다. 아니, 애초에 그게 나를 가리킨 적이 있었나? 그는 세상에 없는데 나는 여전히 그의 이름 뒤에 붙어 있었다.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리던 시간들, 그 이름이 이제 나를 덮고 있었다. 60이 되니 모든 게 자유로워질 줄 알았다. 아니었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불었다. 하늘은 맑았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걸었다. 그들이 입은 옷의 색이 유난히 선명해 보였다. 내가 검은 옷을 입고 있어서일까? 아니면 세상이 내 대신 빛나고 있었던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걷고 있었다. 걷는다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문을 열자 방 안이 조용했다. 아무 냄새도 아무 기척도 없었다. 슬픔의 냄새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은 비어있는 공간의 냄새였다. 식탁 위엔 장례식장에서 받은 영수증이 몇 장 흩어져 있었다. 정산, 식권, 잔금. 죽은 사람의 뒷정리는 산 사람의 몫이었다. 나는 손을 씻었다. 찬물이 손끝을 스쳤다. 그 물의 온도가 이상하게 그 사람의 손 같았다. 마지막으로 잡았던 그 온도보다 차가운 듯 했지만 그리 멀지 않았다. 거울 속에 나를 바라봤다. 눈밑은 움푹 파였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검은 옷은 그대로인데 내 안의 색은 이미 회색이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익숙한 이름 선아. 나는 전화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다. 윤서야, 너 혼자 있지 마. 나와. 그 말이 따뜻했다. 그런데 동시에 부담스러웠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혼자 있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진짜 내가 나온다는 걸.
그게 더 무서웠다. 선아가 말했다. 기분 전환이라도 하자. 앉아있으면 사람은 가끔 사라진다고. 그 말이 나쁘지 않게 들렸다. 사라진다. 그 표현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나는 잠시 창문 쪽으로 걸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내 마음 같았다. 멈출 수도 완전히 흩어질 수도 없는 상태. 그는 떠났고 나는 남았다. 떠나는 건 순간이지만 남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나는 그 시간을 지금부터 다시 살아야 했다.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다. 문틈으로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그 냉기가 오히려 나를 깨웠다.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다. 나는 생각했다. 오늘도 어쩌면 밖으로 나가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카페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내 얼굴을 스쳤다. 커피 향이 코끝에 닿았다. 세상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했다. 창가 자리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먼저 나를 본 건 선아였다. 손을 흔들며 반가운 얼굴로 말했다. 여기야, 윤서. 그녀의 손끝이 밝았다. 늘 그렇듯 세상의 공기를 가볍게 흔드는 사람. 선아는 불꽃이었다. 나는 그 불꽃에 가끔 데었다. 그 옆에는 혜진이 있었다. 단정하게 머리를 올려 묶고 진주 귀걸이가 작게 빛났다. 혜진은 늘 옳았다. 그게 가끔은 무서웠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은숙이 있었다. 흰 목도리를 정리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조용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은숙의 침묵은 말보다 깊었다. 나는 그들 앞에 앉았다. 커피잔을 손으로 감쌌다. 따뜻했지만 온기가 마음까지 닿지는 않았다.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나이와 시간을 견디고 있었으니까.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혜진이었다. 그녀는 내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힘들었지. 그래도 얼굴빛이 생각보다 괜찮네. 그 말에는 걱정보다는 조심스러운 관찰이 섞여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짧게 웃었다. 속으로는 생각했다. 괜찮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그때 선아가 손가락을 탁 쳤다. 야, 이런 날은 그냥 뭔가 해야 돼. 기분 전환, 그거 꼭 해야 돼.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흔들었다. 예를 들어 점 같은 거 보러 간다든가. 그 말에 혜진이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점이야, 그 나이에. 윤서, 그런 거 믿지 마. 괜히 이상한 말 들으면 마음만 흔들려. 은숙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런 곳은 안 가는 게 좋아. 그런 데선 마음이 약해질수록 더 헷갈리는 말만 들려. 나는 세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혜진의 얼굴엔 단호함이, 은숙의 표정엔 걱정이, 그리고 선아의 눈엔 장난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늙어가고 있었다. 선아가 나를 바라봤다. 너 그냥 나랑 가자. 딴 생각 말고 그냥 바람 쐰다고 생각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녀의 제안이 잔잔하게 울렸다. 지금의 나는 누군가의 말보다는 어디선가 들리는 조용한 신호에 더 끌렸다. 그래, 뭐 잠깐이면 되지.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세 사람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다. 혜진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고
은숙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선아는 오랜만에 아이처럼 웃었다. 좋아. 그럼 오늘은 내가 책임질게. 딱 한 군데만 가보자. 나는 그녀의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창 너머로 바람이 불고 거리의 나무가지들이 흔들렸다. 마치 어디론가 나를 이끌 듯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나는 몰랐다. 그 바람의 방향이 내 인생의 한 장면을 다시 열게 될 줄은. 우리는 자리를 일어나 계산을 했다. 카페 밖으로 나올 때 문 위에 종이 작은 소리를 냈다. 딸랑 하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멀리서 들렸다. 그 소리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조금 흐려 있었다. 햇빛이 구름 사이로 흩어지고 거리에는 봄이 오는 냄새가 났다. 선아가 내 옆으로 다가와 말했다. 요 앞에 있는 데야. 작은 데인데 진짜 신기하다니까. 그녀는 마치 재미있는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처럼 가벼웠다. 나는 걸음을 맞췄다. 그 발걸음이 낯설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이미 그곳으로 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길모퉁이를 돌 때 나는 살짝 뒤를 돌아봤다. 혜진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었고, 은숙은 두 손을 모아들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듯 했다. 그녀는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서로 다른 이유로 걱정하고 서로 다른 이유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그게 어쩌면 우리가 늙어가며 얻은 유일한 연대일지도 몰랐다. 골목 끝 작은 건물, 현관문 위엔 간판도 없었다. 문틈으로 향 냄새가 새어나왔다. 그 냄새가 낯설지 않았다. 어릴 적 어머니가 절에 다녀오시던 날 들리던 냄새와 비슷했다. 그 향이 코끝에 닿자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선아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며 작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내 마음 안에서 울렸다. 딸깍.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나는 아직 몰랐다. 그 작은 공간 안에서 들은 말들이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열게 될 줄은. 골목 끝에 다다르자 공기가 달라졌다. 도시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고 조용한 무언가가 내 귓속으로 스며들었다. 작은 건물 하나 현관문에는 간판도 없었다. 문틈으로 향 냄새가 흘러나왔다. 달콤하지도 쓰지도 않은 어딘가 익숙한 냄새. 그 냄새는 어릴 적 어머니가 절에 다녀오시던 날 입고 오던 옷에서 나던 향과 비슷했다. 문을 열자 하는 생각보다 밝지 않았다. 벽에 걸린 붉은 천, 낡은 불상, 그리고 작은 탁자 위에 촛불 2개.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방 안의 그림자가 함께 움직였다. 그녀가 앉아 있었다. 중년의 여자. 짙은 눈썹, 낡은 한복, 입술은 말라 있었다. 그녀는 내 얼굴을 잠시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아직 떠난 게 아니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녀는 다시 말했다. 여기 앉아요. 탁자 앞에 앉아 차가운 기운이 다리 쪽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 장례였어요. 내가 말했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어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건 몸 얘기고 마음은 아직 이 근처에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귓속에 박혔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나를 보지 않고 촛불을 바라보았다. 떠난 사람의 마음은 보통 한 가지에 묶여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했거나 미안했거나 아니면 아직 못한 이야기가 있거나. 그녀의 말투는 느렸다. 마치 나를 시험하듯. 당신 남편은 무엇에 묶여 있었을까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내 목소리가 조금 흔들리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지요. 사람은 죽고 나서야 진짜 모습을 드러내니까요. 그 말이 무서웠다.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뭔가가 무너질 것 같았다. 그녀는 내 손을 바라보았다. 당신 손에 아직 냉기가 있어요. 그건 미련이에요. 나는 손을 무릎 위로 다시 올렸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나는 미련이 아니라 그냥 모르겠을 뿐이에요. 그녀는 촛불을 향해 손가락을 뻗었다. 불꽃이 살짝 흔들렸다. 당신이 모르는 이름이 있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 이름을 알게 될 거예요. 그날이 당신 인생의 진짜 시작이죠. 나는 그 말을 듣고 웃고 싶었다. 60살에 무슨 시작이냐고, 지금은 끝낼 시간이지.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이건 예언이에요. 믿어도 되고 잊어도 돼요. 하지만 잊으려고 해도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녀의 말이 끝난 뒤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향 냄새가 더 짙어졌다. 그 냄새 속에 약간의 쇠 냄새가 섞여 있었다. 피처럼, 오래된 금속처럼.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만 갈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가세요. 하지만 오늘 밤 문 닫기 전에 창문을 꼭 한번 보세요. 누군가 지나갈지도 모르니까. 나는 무심하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말이 귀를 떠나지 않았다. 문을 나서자 바깥 공기가 갑자기 차가웠다. 햇빛이 거의 사라져 있었다. 골목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 그 고양이가 내 앞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잠시 멈춰 나를 보다가 천천히 돌아서 사라졌다. 그때 선아가 뒤에서 말했다. 야, 너 표정 왜 그래? 무슨 이상한 말이라도 들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이상한 기분이야. 선아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에이, 뭐야. 괜히 겁먹지 마. 그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그 무언가가 입 밖으로 따라 나올 것 같았다. 우리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발밑에서 자갈이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가 묘하게 규칙적이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소리처럼. 나는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집으로 가는 길, 선아는 계속 이런저런 말을 했다. 유튜브 채널 얘기, 새로 산 카메라 얘기.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생각은 자꾸 무당의 말에 머물렀다. 당신이 모르는 이름이 있네요. 그 말이 마음속 어딘가를 톡 건드렸다. 그 이름이 누구일까? 그리고 왜 그녀는 그걸 시작이라고 했을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다. 문을 열며 나는 잠시 망설였다.
무당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문 닫기 전에 창문을 꼭 한번 보세요. 나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가 커튼을 젖혔다. 창문 밖엔 불빛이 몇 개 깜빡이고 있었다. 바람이 불자 전선이 살짝 흔들렸다. 그 아래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다. 그 순간 내 손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방 안을 둘러봤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다. 그런데도 모든 게 조금씩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촛불이 흔들리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 불빛 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그때 처음으로 남편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옆에 낯선 그림자가 하나 더 있었다. 그 그림자는 내가 모르는 얼굴이었다. 그날 이후 무당의 말은 나를 계속 따라다녔다. 당신이 모르는 이름이 있네요. 그 말은 그냥 예언이 아니라 어쩌면 경고였을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여는 손이 조금 떨렸다. 문틈에서 바람이 흘러나왔다. 오늘따라 그 바람이 낯설게 느껴졌다. 조용했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평소의 조용함과는 달랐다. 슬픔이 사라진 자리엔 묘한 냉기가 남아 있었다. 사람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에 공기가 눌린다. 그 눌린 공기가 가끔은 바람처럼 느껴진다. 나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테이블 위엔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과 영수증, 그리고 그가 쓰던 안경이 놓여 있었다. 그 안경의 다리가 살짝 휘어 있었다. 그의 손 모양처럼 조금 어긋나 있었다. 나는 그 안경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이걸 벗었을 때의 표정을 떠올리려 했다. 하지만 아무리 떠올려도 생각나지 않았다. 사람은 기억을 골라서 남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늘 흐릿하다. 아니, 어쩌면 나는 애초에 그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30년을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나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이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습관이었을까? 그때 책장 아래에서 작은 상자 하나가 보였다. 낡은 가죽 서류 가방. 그의 것이었다. 나는 바닥에 앉아 서류 가방의 잠금쇠를 열었다. 딸깍 금속 소리가 작게 울렸다. 안에는 낡은 지갑, 볼펜 몇 자루, 구겨진 명함들,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은 색이 바랬다. 한 여자가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아이가 있었다. 그의 팔이 그 여자의 어깨 위에 얹혀 있었다. 그의 표정이 내가 아는 웃음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내가 알던 그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더 부드러웠다. 더 따뜻했다. 그가 나를 볼 때는 저런 눈빛을 한 적이 없었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아, 이게 진짜구나. 사진 뒤에는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다. 에게, 다음 주에도 갈게. 볼펜 자국이 눌려 있었다. 급하게 쓴 글씨였다. 손이 떨렸던 듯 몇몇 글자가 삐뚤게 흔들려 있었다. 나는 사진을 바라보다 숨을 길게 내쉬었다. 사진 속의 아이가 그의 입꼬리를 닮았다는 걸 알아버렸을 때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 순간 무당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당신이 모르는 이름이 있네요. 나는 사진을 쥔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 냉기가 손바닥 안으로 번져들었다. 화가 났다. 슬픈 게 아니라 화가 났다. 죽은 사람한테 화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화가 났다. 30년이었다. 30년 동안 나는 그의 아내였고 그는 내 남편이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나? 아니, 거짓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반쪽이었을 뿐. 나는 그의 인생의 반쪽만 보고 살았다. 서류 가방 아래엔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흰 봉투. 발신인도 받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봉투의 입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글씨는 그 사람의 것이었다. 나는 단 한 줄만 읽고 멈췄다. 미안하다.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크게 울렸다. 나는 나머지를 천천히 읽었다. 말하지 못했다. 너를 속인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속였다. 서명이 없었다. 오직 당신에게. 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아니, 시간이 흐르는데 내 마음만 멈춰 있었다. 그의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다. 마지막까지 예의 바른 사람답게. 하지만 그 단정한 글씨가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나는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문 쪽을 바라봤다. 바깥에는 가로등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바닥에 금빛 줄무늬를 만들었다. 그 위에 편지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그 그림자가 마치 또 하나의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 그림자를 향해 말했다. 당신은 대체 누구였어요? 아무 대답도 없었다. 30년이 뭐예요? 30년이 이렇게 가벼운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요, 당신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한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네요.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눈물 나올 힘도 없었다. 그때 냉장고가 작게 진동했다. 그 소리가 마치 숨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숨이 길어졌다가 천천히 짧아졌다. 그 리듬이 마치 낯선 누군가와 함께 숨 쉬는 것처럼 느껴졌다. 당신이 모르는 이름이 있네요. 그 말이 또 들려왔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떨어지려는 순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 아팠다. 그의 삶에 내가 없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의 삶에 내가 전부였다고 믿은 내 자신이 낯설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내 삶에도 없었다. 나는 늘 누군가의 뒤에 있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정윤서는 어디 있었나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하나씩 떠올랐다. 식탁 위에 놓인 신문, 주말마다 틀어놓던 라디오, 그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냄새.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의 삶은 내가 알던 이야기의 반쪽이었고 나는 그 반쪽만 보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밤이 깊어졌다. 창밖엔 빗방울이 떨어졌다. 바람이 커튼을 스쳤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내 안 어딘가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하다.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나도 그래요. 그 말이 공기 속에 흩어졌다. 천천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엔 이상할 만큼의 평온함이 남았다. 나는 편지를 접어 서류 가방 안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가방을 닫았다. 딸깍 금속 잠금새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 소리가 무언가를 끝내는 소리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되는 소리이기도 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의 웃음이 함께 보였다. 그 웃음은 이상하게 낯설고 또 따뜻했다. 모순된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리움. 나는 그 모든 감정이 하나의 긴 숨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았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그의 이름이 내 입안에서 천천히 녹아내렸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그가 떠났지만 나는 아직 여기 있다. 그리고 그게 더 외로웠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다. 하얀 커튼에 부드럽게 걸렸다가 천천히 방 안을 덮었다. 그 빛이 아름다워서 순간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대로였다. 테이블 위엔 여전히 그 편지가 있었고 사진도 그대로였다. 나는 그것들을 천천히 다시 상자 안에 넣었다. 마치 손끝으로 불을 끄듯 살살 조심스럽게.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혜진이라는 이름이 떴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어제 연락하려다가 말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침착했다. 괜찮아? 응, 괜찮아. 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괜찮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 사람들은 왜 자꾸 괜찮냐고 묻는 걸까? 혜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물었다. 남편 일 정리하려면 회사 쪽에도 한번 가봐야 할 거야. 보험이나 퇴직금 같은 문제도 있을 테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리해야 했다. 무언가를 붙잡고만 있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나는 남편의 회사로 향했다. 도시 외곽의 회색 건물, 익숙하지 않은 풍경. 그는 늘 출근길에 이 길을 걸었을 것이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를 데려다 준 적이 없었다. 그게 이렇게 오래 마음에 남을 줄 몰랐다. 아니, 데려다 준 게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그가 어디서 일하는지조차 제대로 관심이 없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냉기가 느껴졌다.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아, 오셨군요. 그들의 표정에는 조심스러움이 깔려 있었다. 나는 안내를 받아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다. 책상 위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정산서, 계약서, 그리고 퇴직금 명세서. 직원 한 명이 내 앞에 앉았다. 그는 나를 보며 공손하게 말했다. 많이 힘드셨죠? 그분 참 성실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하나의 문장으로 그를 정리하는 말처럼 들렸다. 성실. 그래, 그는 성실했다. 그런데 누구한테 성실했을까? 그때 그 남자가 덧붙였다. 그분이 늘 아이 얘기하셨죠. 나는 그 말을 듣고 멈췄다.
아이요? 그는 당황한 듯 눈을 피했다. 아, 예. 고객사 직원의 아이가 아팠다고 그 얘기를 자주 하셨던 것 같아서요. 그분이 워낙 정이 많으셔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공기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작게, 그러나 분명히. 그 남자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그 말이 목 끝에서 걸렸다. 회사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너무 강해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다. 손으로 이마를 가렸지만 빛은 여전히 눈 안으로 들어왔다. 그 순간 사진 속의 아이 얼굴이 떠올랐다. 짧은 머리, 웃는 얼굴, 그의 눈. 나는 가방 속의 편지를 떠올렸다. 너를 속인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속였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리고 알았다. 그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는 걸. 그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건 나를 위한 보호가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한 숨김이었을 것이다.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도로 옆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불었고 머리카락이 얼굴에 닿았다.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의 번호가 아직 즐겨찾기에 있었다. 삭제할까 하다가 그냥 놔뒀다. 그 번호를 지우는 건 그의 존재를 완전히 없애는 일 같았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그럴 수 없어. 나는 메시지를 열었다. 마지막 문자. 오늘 늦어요. 저녁 먼저 먹어요. 평범한 문장. 아무 의미 없는 일상의 조각. 하지만 지금은 그 문장이 숨이 막히게 슬펐다. 그날 저녁 혜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회사 다녀왔지? 잘했어. 지금은 조용히 있어. 이럴 땐 체면이라도 지켜야 돼. 괜히 감정적으로 굴면 사람들이 다 그걸 기억하니까.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체면.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다. 결혼식장에서, 명절 식탁에서, 남편의 친구들 앞에서도 늘 괜찮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 괜찮다라는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60이 넘어서까지 체면을 지켜야 하나요? 내 감정은 언제쯤 중요해지는 건가요? 커튼을 걷었다. 창밖엔 불빛이 늘어서 있었다. 사람들이 걷고 가게 문이 닫히고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 모든 일상이 나와는 다른 시간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시간 밖에 서 있었다. 그때 은숙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하루에 한 문장만 써요. 오늘의 문장 나는 숨을 쉰다. 나는 그 문장을 조용히 읽었다. 그리고 속으로 따라했다. 나는 숨을 쉰다. 그 문장이 나를 붙잡았다. 그 단순한 문장이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줬다. 나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깊게,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쉬었다. 바람이 코끝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이 없는 집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아무 소리도 없는 식탁 위에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 남았다. 그 단조로운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사람이 떠나면 진짜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남은 사람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형태를 바꿔 살아가는 것 같다고.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찼다.
커튼이 부풀었다가 조용히 가라앉았다. 그 움직임이 마치 내 마음 같았다. 나는 책상 위의 서류를 정리했다. 은행에서 받은 문서, 인감, 그리고 남편의 사망신고서, 하얀 종이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손끝이 시렸다. 그 안에는 내가 살아온 시간이 얇은 종이처럼 겹겹이 들어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은행에 갔다. 유리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다. 삑 하는 전자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결혼 초 남편과 함께 처음 은행에 갔던 날이었다. 그는 서류에 또박또박 이름을 썼다. 박상호, 그리고 배우자 정윤서. 그때 직원이 나를 보며 말했다. 정 사모님,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사람들한텐 정 여사로 불리겠네.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내 이름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나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누군가는 나를 박 선생님 부인이라 했고 누군가는 지수 엄마라 불렀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이름은 점점 희미해졌다. 정윤서는 어디로 갔을까? 번호가 불렸다. 나는 천천히 창구 앞으로 걸어갔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다. 배우자분 이름도 함께 표기할까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아니요. 제 이름으로만 해주세요. 정윤서 님 맞으시죠? 그녀가 내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따뜻하게 떨렸다. 그 이름을 듣는 게 오래 잊고 있던 나를 다시 부르는 것 같았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이 나를 가리켰다. 나는 펜을 들었다. 글씨가 약간 흔들렸지만 분명했다. 정윤서. 그 글자를 쓰는 동안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내 이름이 다시 살아나는 소리였다.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 앞에 우편물이 쌓여 있었다. 공과금 고지서, 병원 안내문, 보험 서류, 모두 박상호 귀하라고 적혀 있었다. 그 글자를 바라보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했다. 이 집에 사는 건 나인데 서류 속 주인은 아직도 그 사람이었다. 나는 봉투를 하나씩 정리했다. 그중 한 장의 수실란에 조용히 펜으로 내 이름을 적었다. 정윤서. 잉크가 번지며 천천히 마르기 시작했다. 그 글씨를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되찾은 사람의 눈물이었다. 식탁에 앉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빈 종이 위에 천천히 글자를 썼다. 오늘의 문장 나는 숨을 쉰다.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눈물이 마른 자리에서 피어났다. 밤이 되자 집안이 고요했다. 불을 끄고 창문 쪽으로 걸었다. 커튼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다. 그 빛이 바닥 위로 길게 흘렀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됐어.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퍼졌다. 아무 울림도 없었지만 나는 그걸 들었다. 내 안 어딘가에서 아주 작게 대답이 들렸다. 그래, 이제 됐어. 침대 위엔 그가 읽던 책이 놓여 있었다. 책갈피가 그대로 꽂혀 있었다. 나는 그 페이지를 펼치지 않았다. 이제 그가 남긴 이야기를 읽을 필요는 없었다. 이제는
내 이야기를 써야 하니까. 새벽이 왔다. 창문 틈으로 빛이 들어왔다. 그 빛이 내 손등 위에 닿았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게 나의 두 번째 봄이구나. 사람들은 60이 되면 인생이 끝나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30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뒤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정윤서로 살 수 있다. 무섭다. 60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무섭다. 하지만 동시에 설렌다. 이상하죠? 이 나이에 설렘이라니.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처진 입꼬리.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예전에 내 눈은 늘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이었다. 지금의 내 눈은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거울 속 나를 향해 말했다. 안녕, 윤서야. 그 말이 공기 속에 퍼졌다. 그리고 천천히 내 안으로 돌아왔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 새로운 냄새가 섞여 있었다. 흙 냄새, 풀 냄새, 그리고 시작의 냄새. 나는 그 바람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떠나는 사람보다 남는 사람이 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그 용기는 거창한 게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를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라는 걸.